네, 여러분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그 기출 3번 2016년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도 문제는 실제 이제 제가 시험장에 딱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기존에 기출 문제하고 좀 다른 유형의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 근데 수치 자체가 여러분 1.75% 계산하기 조금 힘들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이제 제가 10%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조건이 주어진 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고요. 액면가와 가입 금액은 1억 원,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1.6%고요. 기역, 니은, 디귿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는 회사채, 채권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1.75%. 다음 두 번째, 땡땡 유통 회사채.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는 수익률이 나온 게 아니라 할인율이 나왔네요. 1.75%. 그 다음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1.75%인 이런 상품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종합적인 그런 문제로서요, 상당히 이제 퀄리티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좀 기본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1.75% 수익률 계산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출제자는 상당히 배려했습니다. 여기 보면 셋 다 뭡니까?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이 모두 1.75% 동일하게 주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장에서 이걸 10%로 이렇게 바꿔서 풀었어요. 10%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풀면 됩니다. 10%. 어차피 1.75%나 10%나 그냥 똑같이 이제 바꾸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다음 물가 상승률 이것도 여러분들 1.6%라고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실질금리 계산할 때나 필요한 거니까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한번 볼까요? 기역은 니은보다 표면금리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금리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 액면가와 가입 금액은 1억 원이고요.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고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수익률하고 할인율이 되어 있고 표면금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자율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익률하고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표면금리는 몇 %다? 10%. 그러면 할인율이 10%란 말은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0만 원에 구매. 그러면 요 100만 원하고 90만 원의 차이인 10만 원이 바로 뭐가 된다? 이자, 즉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할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투자한 원금분의 이자 곱하기 100이라 했으니까 90분의 10 곱하기 100 되니까 이것은 11.111%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수익률은 11.1% 이렇게 드러나고요. 요건 똑같이 10%입니다. 그럼 1번 보세요. 기역은 니은보다 표면금리 하면 여러분 다른 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금리이기 때문에 10% 11.1%이기 때문에 기역은 니은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2번 보세요. 기역은 디귿보다 실질금리가 높다. 얘 보세요. 수익률이나 이자율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둘 다 1.6%예요. 둘 다 1.6%. 이거 빼면은 1.6% 빼면은 10에서 1.6 빼면 뭡니까? 8.4%. 여기도 뭐가 된다? 8.4%가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는데 똑같이 같은 명목금리에 같은 물가 상승률을 빼니까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해야 돼. 동일하다. 그 다음 3번 니은은 기역보다 이자 금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금액이 많다.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참 정말 좋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한번 해볼게요.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러면 요건 아까 제가 100만 원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요거 그냥 100만 원으로 바꿔서 볼게요. 이왕 하는 거 100만 원으로 계산하기가 편하게끔 100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뭡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해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 할인된 채권을 90만 원에 구매했으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 10만 원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 니은은 이자가 10만 원 이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 했으니까 이거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 거니까 10만 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자 금액은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자율은 밑에 게 더 높지만 얘는 9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버는 거고 얘는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버는 거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요. 그럼 4번 보세요. 니은 수익률이 아까 몇 퍼센트? 11.1%. 디귿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니은은 디귿보다 어떻다? 수익률이 더 높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제 해설은 뭐 그냥 요 4번 정도만 해놨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을 때는 자, 요거 할인율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우리 수익률하고 할인율하고 달랐지라고 하면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답이 그냥 금방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나머지 것까지 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 그대로 문제에다가 조금 숫자만 바꿔든지 요 지문만 바꿔서 다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다. 그리고 2016년도 자, 기출 문제 그때 그 당시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던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습니다. 요게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환율입니다. 환율. 자, 환율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경제 이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고비는 다 넘어갑니다. 요 환율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직렬에서 우리 사회 과목 가르칠 때 보니까 환율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경제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환율 파트를 좀 어려워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선생님 환율은 따로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이번 시간에는 요 환율 그리고 주가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환율만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잘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환율이라는 것은 각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러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000원 한 장이면 미국 화폐 1달러랑 교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환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달러 1000원이면 1원이면 0.001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표시 방법을 쓰냐면 우리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 화폐 한 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얼마인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원이 아니라 미화 1달러에 몇 원씩으로 이런 식으로 화폐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를 표시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냐면 자국 표시법이랍니다. 자국 표시법.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타국 표시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타국 표시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 표시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국 표시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달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일본 뭐 백엔의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자국 표시법으로 외국 화폐 한 단위당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인지 그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고 외환 시장에서 외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역시 환율이 결정된다. 우리 아침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밤사이 뭐 우리 현재 환율이 1달러 1200원에서 1250원으로 50원 상승했습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1200원에서 1150원으로 50원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율 상승이 뭐고 환율 하락이 뭐냐라면 일단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는 이걸 사용한 됐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1달러 1000원에서 어느 날 1달러 1500원이 되었다. 또 어느 날 1달러 500원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1달러 1500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승이라고 하고요. 1달러 500원으로 되는 걸 요걸 우리가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환율 상승하고 하락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정부가 막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여기 나오지만 뭐에 따라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때도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듯이 환율 역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겠고, 그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이 부분은 진짜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여기 또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 세로축을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외화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달러 사는데 필요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시면 요거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는 게 자, 요거는 이거 없군요. 없으니까 예, 이거 그냥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거래량 또는 수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 또는 수량. 근데 이 그래프는 그러면 여러분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하나 그리셔가지고 한 번에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환율 파트는 여러분들 한 번에 딱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게 세로축, 요거 이제 외화의 공급이다. 외화의 공급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의 어떤 선이 나타나는 것은 외화의 수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자금의 공급하고 수요를 공부했듯이 외화 역시 공급하고 수요를 갖다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 국내고요. 여기가 해외다 라고 했을 때 자금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금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출되는 거죠. 유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수요라고 하고요. 반면에 외국에 있던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공급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거다. 유입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면 될까요? 뭐라 쓸까요? 공급이니까 유입이라고 쓰고요. 수요. 요거는 유출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유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환율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했으니까 외화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환율이 결정되는 거. 그래서 요게 1달러 1,000원이든 1,200원이든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이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첫 번째 이제 공부할 거는 외화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뭐라고 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것, 즉 유입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수출.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다가 우리 딸기를 수출했다, 우리 핸드폰을 수출했다, 우리 자동차를 수출했다. 그럼 거기에다 반대급 부르서 뭐를 받아요? 돈을 받겠죠. 그럼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은 뭐와 연결되는 거다? 외화의 공급과 연결되는 거다. 반대로 수입하면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해왔다. 바나나 그냥 주는 거 아니죠. 그럼 거기다 외화를 지급해야 돼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잠깐 한번 볼까요? 외화의 수요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출은 외화 공급 요인, 수입은 외화 수요 요인이다 라고 딱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뭐가 들어온 거? 자본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 그렇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하나 짓겠대요. 이케아 투자를 하겠다. 그럼 자본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기 종로라든지 아니면 남대문 이런 쪽에 여러분들 관광 왔네요. 그러면 돈 쓰러 오겠죠. 그러면 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같은 그런 경우는 자금이 이렇게 공급 유입되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는 막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좀 쓰여 있는데 그 난잡하게 쓰진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돈들이 들어오는 그런 요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자, 우리나라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높다 그러면 외국에 투자한 돈들, 그 돈들은요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됐을 때 높게 상승되었다면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수출이 증가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수출이 증가할 때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은 외화 공급 요인이었죠. 외화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자,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뭡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다운되듯이 자,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자, 그래서 수출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안 오네요. 그래서 국내 여행,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감소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돈 쓰러 오는 사람, 공급과 관련되는 건데 공급이 줄어들었네요. 공급이 줄어들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면 이때는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환율 상승과 하락으로 여러분들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환율을 결정하는 변동 요인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율의 효과를 이제 볼 겁니다. 환율 상승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한번 보세요.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 그 말은 돈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즉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라고 하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의 차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라면 나간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많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외화 공급이 증가함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결론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경상수지는 적자인 것보다 흑자가 좋지 않아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다는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환율 하락 요인으로 방금 봤지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하락되면 우리 이제 수출이 오히려 더 감소하고 수입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환율의 공급과 관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됐을 때 환율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외화의 공급과 관련되는 것. 그다음 외화의 수요와 관련되는 것 한번 보세요. 외화 수요와 관련되는 것. 특히 여러분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급은 수출, 수요는 수입과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돼요. 자, 수요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외화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본이 유출되거나 또 우리 국내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죠. 현대자동차가 인도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외화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여행 간다 그러면 역시 돈을 쓰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이런 것들은 외화 수요와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외국의 금리가 상승했다. 자, 우리나라 금리보다 외국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또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자금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관련된다? 외화 수요와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런 말도 또 나와요. 미국의 연준 하면 여러분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럼 외국의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여러분들 1%, 0.2%, 0.25%, 0.5%가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본들은요. 막 가령 한 10조 정도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0조가 움직이는데 0.1%면 그 이자가 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제
자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자금은 빠져나갈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똑같은 여러분들 금액을 투자한다면 조금이라도 금리를 주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중요합니다. 자, 국내 자본이나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자금을 빼내기 위한 달러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 자, 자금을 빼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유출된다는 것은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 수요가 증가를 하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환율이 상승.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환율 파트도 자 워낙 많이 다른 직렬에서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수능에서는 매년 한 문제씩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수입이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했다. 수입은 뭐와 관련된다 했어요? 외화 수요와 관련되죠. 그러면 수입이 감소했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즉 외국에 지불해야 될 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일정한데 수요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은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수요 곡선 요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환율은 하락하더라.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 끝나면 우리 바로 이제 또 단원별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심화 문제까지 좀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때 좀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응용할 거, 그리고 요거하고 뒷부분하고도 또 연결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환율 상승, 하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개념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자,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걸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달러 1,000원이었습니다. 요게 1달러 2,000원이 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1달러 2,000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환율 상승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환율 상승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좀 암기를 시키겠지만 환율 상승일 때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1,000원이면 얼마의 가치가 있었어요? 미국 달러 1달러의 가치가 있었죠. 근데 이제 1달러 2,000원이 되면 1달러 2,000원의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1,000원이면 얼마랑 같은 거예요? 1달러 2,000원이니까 1,000원이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 0.5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1,000원이면 1달러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면요 0.5달러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파는 1달러짜리 물건을요 1달러짜리 물건을 예전에는 자, 우리 1,000원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달러짜리 물건을 얼마가 필요해요? 1,000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원이면 0.5달러짜리밖에 못 사요. 그래서 2,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즉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자, 이 경우 1달러 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때는 예전에는 1달러 500, 예전에 1달러 1,0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달러 500원이면 이제는 1,000원이면 몇 달러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원이면 2달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1,000원에 0.5달러 가치가 있고 환율이 하락하면 1,000원에 2달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원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것을 우리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건을. 그래서 이때는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 상승이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약세 또는 원화 평가 절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때는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원화 강세 내지 원화
평가절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이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럼 환율 이거를 왜 공부하냐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는요,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여러분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자, 미국에 여러분들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2,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예전에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학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학비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했을 때 반대로 환율이 하락,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요, 원화를 외국환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세요. 개인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뭘 때? 원화가 강세일 때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원화가 강세라는 말은 즉 편조주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환율이 하락했을 때 가는 게 유리하다. 환율 하락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해외여행 가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 즐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 달러 입장에서 보세요. 아까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했지만 환율이 상승했더니 외화의 가치는 어때요? 이전에는 1달러가 1,000원의 가치가 있었다면 1달러가 이제는 2,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화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죠. 자, 결론! 중요합니다. 환율의 상승 하락과 원화의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외화의 가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외화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 가치 상승과 환율 가치 상승은 서로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래서 환율 상승과 자국 화폐 가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 같다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외화를 우리나라로 바꾸는 거고 원화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환율이 상승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더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뒤에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환율 제도인데요.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변동 환율 제도가 있고요, 고정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그러니까 변동 환율 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IMF 이후 우리가 채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라 변동 환율 제도다.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매일같이 아침 뉴스 보면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등 계속 뉴스 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뭐에 따라서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린 것처럼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몇 표현 이것도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단 이 결론만 좀 알아두고 제가 그 원리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국제 수지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고정 환율 제도보다는 변동 환율 제도가 빠르게 스스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요,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요.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거나 흑자를 가져오게 돼요. 개선된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다. 그럼 돈이 공급이 많아지죠. 우리 아까 바로 앞에서 말했지만 외화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이거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라고, 대충 좀 쓸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수지는
다시 악화된다. 자, 그냥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등 이런 식의 어떤 경상수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환율이 변동되면서 이렇게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해서 자금의 공급,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환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를 함으로써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다시 또 환율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뭐다? 스스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바로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고정환율 제도보다 변동환율 제도가 이런 것들 국제수지 방금 봤던 그런 경상수지 국제수지하면 경상수지하고 뭐 자본수지 금융계정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빠르게 이제 조정된다라는 건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변동환율 제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IMF 때라든지 갑자기 환율이 변동해 버리면 많은 이제 외국과 관계를 갖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기보다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정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환율이 여러분들 뭐 급격하게 뭐 상승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정부는요 외환 보유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뭐 풀기도 하고 굳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의 변동 속도를 좀 늦추는 좀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동 환율 제도 자,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 기억하세요. 니은하고 디귿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라도 환율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다, 조정된다라는 것. 반면에 고정환율 제도는 쉬워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이 뭐예요? 직접 개입을 해서 환율을 딱 정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그냥 유지시키는 거다. 그냥 적극적 개입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걸 채택을 했지만 IMF 이후에 이런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변경 적용했다. 여기까지 우리 수험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막 이렇게 난립해서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좀 써놨죠. 그래서 난잡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불편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부분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곱입니다. 자, 우리 환율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이 앞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은 결정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과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환율 상승과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처음 공부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정말 쉬워요. 자, 보시면 1달러 1,000원이었다가 1달러 2,000원이다.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팍 뛰었습니다. 2배나 뛰었네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 국내고요. 해외가 있다. 자,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죠. 수출.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우리 판매하는 걸 수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수출은 잘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1,000원짜리 물건입니다. 자, 우리 아이스크림 보세요. 메로나. 늘 제가 좀 1,000원짜리 하면 뭐 딱히 이제 떠오르는 게 없어서 메로나를 좀 설명을 하는데 메로나를 갖다가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미국 사람들한테 메로나를 수출할 때 1달러 1,000원의 환율일 때는요. 우리가 1달러를 찍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1달러 2,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0.5달러가 되는 거죠. 아이고 1,000원 0.5달러.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물건 1,000원짜리가 외국 수출품 표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달러였다가 0.5달러 떨어지죠.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메로나 1달러 주고 사 먹다가 갑자기 0.5달러 되니까 이건 뭡니까? 완전 반값이잖아요. 땡큐 하면서 많이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수출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할 때 이 수출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입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
미국산 물건이 1달러짜리였어요. 1달러짜리 무슨 아이스바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스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얼마에 찍혔어요? 1,000원에 찍혀서 판매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환율이 상승하니까 1달러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2,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1,000원 주고 그것을 사 먹다가 2,000원이 됐으니까 비싸죠. 그러면 덜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자, 여기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첫 번째 자, 우리 수출과 관련해서는 환율 상승하고 여러분들 같은 말은 뭐예요? 우리 아까 환율 상승과 자국화폐, 원화의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 자, 아까 우리 수출품에서는 아까 1달러 1,000원으로 표시됐다가 이제는 이제 1,000원짜리가 1달러로 표시됐다가 이제는 1,000원짜리가 0.5달러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5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2,000원으로 이렇게 찍혀 팝니다. 그래서 수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자,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자, 이거 뭐가 된다고요? 수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올라가죠. 아까 1,000원이었다가 이제 2,000원으로 이렇게 찍혔으니까 올라감으로써 수입은 감소한다. 자, 수출은 외화 공급 요인이고 수입은 외화 수요 요인인데 들어오는 돈은 많고 나가는 돈은 적으니까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개선된다. 흑자를 가지게 돼요. 경상수지 개선. 그러면 외국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항상 돈이 많이 시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돈이 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물가는 상승한다.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달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원화를 가진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화로 돈을 갚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기업의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국민의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 경비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유학생을 둔 학부모의 학비 부담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외화로 바꾸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불리하다. 대신 외화를 가진 사람은 유리하죠. 원화는 약세니까. 그러니까 외화는 강세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외국인의 국내 여행은 증가를 할 겁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써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책에 좀 정리해 놓은 걸 갖다 좀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이걸 지금 암기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환율 상승의 효과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환율 하락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자국화폐의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말이고요. 또 외화의 가치는 상승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수출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수출이 증가하냐 했더니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품에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싸졌잖아요. 1달러 찍혔던 게 0.5달러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5달러 찍히니까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수출 증가. 반면에 수입품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1,000원에 찍혀서 팔렸던 게 2,000원 찍히니까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덜 사람들이 사 먹게 된다. 그래서 이게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했으니까 경상수지는 흑자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외국 돈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국내에는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요, 국내의 화폐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것은 불리하고 외국 돈을 우리나라로 바꾸는 것은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1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1,000원을 바꿔줬지만 2,000원 되니까 이 달러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반면에 원화 가진 사람은 1,000원을 가지고 바꿔봤자 얼마를 밖에 못 가요. 0.5달러밖에 교환이 안 되잖아요.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채,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외국에 물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이때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IMF 때 막 그 환율이 한 3배까지 막 그렇게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엄청 뛰었어요. 엄청. 그러면 1달러 한 700원, 600원 하던 것이 한 2,000원 가까이 뛰었으니까 그러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요. 그걸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이 3배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줄줄이 막 도산되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 갈 때도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이때는 해외 경비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학자금 같은 그런 부담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유학 경비 같은 것도 보내는 거 송금하는 것도 부담이 증가하고 반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까요? 왜? 훨씬 더 값싸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1,000원, 1달러 들고 오면 1,000원밖에 못 놀았는데 지금 1달러면 2,000원. 메로나 2개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요걸 딱 기억하십시오. 요게 이제 환율 상승의 효과고요. 그러면 환율 하락 효과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잘 보이는지 모르는데 환율 하락이다. 자, 그냥 덮어서 쓸게요. 환율 하락이면 원화의 가치가 이제 일단 상승한다.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요.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더 싸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면 경상수지는요. 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가 상승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물가가 안정된다,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원화를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원화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게 더 유리하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행을 잘 오지 않을 거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옮겨놨는데 한번 보세요. 경제 주체들의 외환 수요가 어떤지에 따라 환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예컨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자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죠. 외국화 표시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품은요. 원화 표시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품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환율 상승하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자, 이거는 계속 좀 되뇌입시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원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암기를 하고 들어야 돼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요게 이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종 세트에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뭡니까? 국내에서 생산 많이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도 하고 또 외국까지 수출하니까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세요.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 등재를 통해서 자, 우리 생산 많이 하면 경제 성장된다 그랬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그만큼 이제 공장이 많이 돌아갑니다. 회사가 잘 운영이 돼요. 그러면 고용도 증가할 거고 생산량도 증가할 거고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참 좋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한 그런 효과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낮춘다 했어요? 경기가 과열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수출이 증가하려면 자국의 화폐 있는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락해야 됩니다. 원화의 가치는 하락, 원화의 가치는 하락.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아까 수출이 증가되면 생산도 증가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화폐 가치 상승이란 말이 바로 환율 상승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수출이 잘 되니까 국내에서 생산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고용도 증가하고 이제 국민들의 소득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인 겁니다. 대신 원자재 및 부품 등의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자 아까 말했죠. 국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투자 비용, 그러니까 외국에 뭐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식이 되면 상승, 비용이 또 증가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여행 비용도 상승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외채 상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더라. 그게 우리 교재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을 사용할 때 이게 여기까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국공채 매입이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을 써서 미국 경기가 침체됐을 때 막 그때 그렇게 자신들의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막 해외로 막 수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율 상승해야 된다. 자국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수출 증가, 수익 감소, 경상수지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국내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에서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좀 판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아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 즉 환율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는요. 다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됩니다. 왜? 우리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화 공급이 증가를 하고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다시 환율 하락을 가져와요. 환율 하락을 가져온다. 자, 환율이 하락되면 수출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를 하고 다시 경상수지는 악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에 기대해 가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깜짝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가격이 어떻든 간에 품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품질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증가시켜야 되지, 환율에 기대는 것은 일시적인, 물론 이제 다른 외적인 요인도 많겠지만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환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다 세우거나 할 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보면 정책 당국은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외환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 외환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했던 것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외화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IMF 때는 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친구가 전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선뜻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어떤 거래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런 타격을 받았던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유가 돼야지. 돈 많은 친구한테는 그래도 여러분 돈을 빌리더라도 저 친구한테는 돈이 저 정도인데 충분히 상환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외화 지급 불능 사태 대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요. 아까 외환 시장이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한 그런 교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거나 걷어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그 환율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파트, 환율 파트도 제가 다른 이제 뭐 강의에서도 설명할 때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1시간 남짓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빠르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다는 아니네요. 환율 상승의 효과. 여기 제가 적어놨던 거를 요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환율이 상승했다. 자, 요거 하나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써주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반대라 그랬어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 하락. 원화의 가치 하락. 그래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예전에는 1달러였다면 이제 0.5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다운되니까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수출은 증가라고요. 반대로 수입품 같은 경우는 원화로 표시되는 가격이 예전에는 1,000원이었지만 이제는 2,000원이 됐어요. 비싸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수출이 증가를 했으니까 외화 들어오는 거는 많고 수입은 줄어드니까 빠져나가는 게 줄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려면요 1달러 예전에는 1,000원인데 1달러 2,000원인 거예요. 그럼 이 1달러만큼 놀기 위해서는 예전엔 1,000원이면 됐지만 이제는 2,000원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든지 학자금 그런 것들은 또 외국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문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별 문제 그걸 통해서 좀 풀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OX 지문을 통해서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뭐 쉽게 뭐 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계리직 시험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수형 문제가 많아요. 지금 개수형 문제.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개수형 문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기 막 한 6개, 7개 던져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물론 이제 6, 7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한 4, 5개 던져놓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던져놓고 여러분들 환율 상승의 효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환율 하락의 효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또 예시 쭉 들어놓고 옳은 것 찾아라. 옳은 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존 교재 말고 그냥 추록에서는 요거 공고 내용은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환율 변동 효과 제 다른 교과서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걸 그냥 소개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환율 상승의 효과에서 수출품 외화 표시 가격 하락,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에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한다. 자,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 개선된다라는 거, 개선된다. 경상수지가 개선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입품의 또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가공,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서 거기다 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같은 것도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나와 있나요? 그 하나가 잘렸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잘렸는데 자,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외국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행을 많이 올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외채 상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환율 하락 효과는 그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내용들 좀 환율까지 살펴봤는데 주가까지 좀 나가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오늘 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자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덜 해야지만이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좀 짧게 이제 좀 능력만 되면 더 강의를 좀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대신 이걸 반드시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OX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예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그 전날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들을 갖다 좀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 풀고 풀이하는 시간을 갖다가 아무래도 빼버리면
그 진도 나가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그런 진도를 모의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복습 자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새롭게 이제 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제가 제 카페에 우편 금융상식 많죠. 이제 이름 좀 바꿔야겠어요. 근데 그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 카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 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 게시판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그 자료들을 이제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그걸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또 파트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복습 자료도 하고 뭐 OX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분명히 이제 기본 이론 끝날 때쯤이면 최소한 7, 8회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이네요. 이제 일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